네, 전세 사기가 참 많고, 네. 이것 때문에 이제 보증금 피해 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죠, 요즘. 또 이제 보증금 규모가 예전에 비해서는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전세 사기가 왜 일어나고, 또 어떤 유형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네. 오늘은 주로 이제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정당한 권리자, 그러니까 임대인이 맞느냐 아니냐, 뭐 가짜 임대인이냐, 또 대리권이 있느냐, 네. 뭐 이런 부분들 위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이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법, 이 큰 주제가 참 마음에 드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유용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좀 많이 사는 아닙니다만 네. 보니까 돈을 착실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한 방에 크게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네, 살다가 이제 큰 사기를 당하면 네. 너무 힘 빠지고 큰 손실이거든요. 네, 네. 우리가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최소한의 지식이 필요하다. 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유용한 코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중에 또 소주제로 정당한 권리인 그 임대인이 이 사람 맞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이군요. 네, 네. 그 부분이 조금 제가 실무를 해보니까 조금 소홀히 다뤄지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임대인 확인이 미흡해서 벌어지는 사고가 꽤 많이 있나요? 예, 그게 이제 보통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소홀히 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네. 사람들은 그냥 등기부 떼서 거기에 뭐 저당이 있느냐, 가압류가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을 살피는데 급급한데,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정당한 임대차 계약 또는 유효한 임대차 계약 이런 것이 되려면 그 상대방하고 제대로 된 상대방하고 계약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쩌다가 이제 사기꾼이 집주인도 아닌데 사기꾼이 또 등장해가지고 보증금 받아서 도망가고 또 네. 심지어는 대리권도 없는 사람이 대리인인 것처럼 해서 그 보증금 이렇게 손실 입히는 네.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게 주의가 소홀하기 때문에 네. 또 이런 경우도 사기가 될 수 있나라고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네.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짚어드리기 위해서. 그렇군요. 전세 보증금 위반한 사고는 사실 굉장히 많은데 이게 전부 다 사기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악질적인 계획적인 사기로 인한 범죄도 가끔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케이스를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네. 이런 전세 사기가 정말 그 사기 범행 중에서 악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공감이 가는 게 한방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네. 그게 그 전세 사기를 당하게 되면 정말 한 방에 이렇게 인생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 사기꾼들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잖아요. 네. 보증금이 이게 저 사람의 전 재산일 수 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전세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 그래도 건물주보다는 약자 네. 이런 그 상황에 그런 걸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기를 치는 거니까 네. 정말 악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기라든지 일반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사고 대처도 필요합니다만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얘기가 더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입니다만 임대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만 제대로 거쳐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네. 사실 이제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전세 사기라는 게 굉장히 유형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게 권리자 확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사기 예방의 첫 단추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뒤에 아무리 뭐 등기부 권리 분석 해봐야 그게 소용이 없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단추 중에서 가장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세 사기는 뭐 어떤 식으로 어떤 유형이 있나요? 뭐 이게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그런 사기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최근에 이제 아주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어떻게 보면 좀 갭 투자 이런 부분도 엄밀하게 말하면 저는 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은 그 갭 투자하는 사람들은 내가 못 돌려줄 줄 알았나, 집값이 오르면은 또 집값이 유지만 되면은 어느 정도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뭐 집값이 내려서 이런 변명을 합니다만, 네. 그게 조금 갭 투자라는 게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아슬아슬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자칫 조금만 내려가면은
그 보증금 반환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데 뭐 내려가면은 보증금 못 돌려줘도 할 수 없다라는 정도로 인지하고 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뭐 저는 사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아까 제가 그 권리자 가짜 사기 가짜 임대인 뭐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 뭐 주인이 이제 그 실제 주인이 아니라 그 집에 월세 사는 사람이 그 마치 주인인 것처럼 나타나서 그 주인인 것처럼 보증금 받아서 가로채가 도망가는데 그 수법이 신분증을 위조하는 네. 집주인의 신분증을 위조하는 그런 방법으로 대단하군요. 이게 뭐 보통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담하다고 했습니다. 대담하다. 예, 대담하다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신분증 위조라는 게 생각보다 너무 쉽기 때문에 그게 중국에다가 이렇게 뭐 보내면은 이틀 만에 택배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나요? 예, 예. 그래서 그 월세 계약하면서 확보한 주인 신분증 사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이제 스캔해서 중국에다 보내면은 이틀 만에 택배로 받는 신분증을 그런 구조로 이렇게 사기가 일어납니다. 야, 이런 수법이 있다는 걸 아셔야지 설마 이런 게 위조가 되겠어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가 좀 지울 수 있겠군요. 예전에 그 이제 우리 그 앵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그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그 지금 플라스틱 신분증인데 예전에는 그 비닐 신분증이었지 않습니까? 종이를 비닐로 커버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때 이제 플라스틱 신분증으로 바꾸면서 그때 정부가 했던 이야기가 홀로그램 같은 거는 위조가 잘 안 된다. 그래서 그 위조 방지에 좀 이렇게 훨씬 더 그 방지 효과가 높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실제로 이제 막상 그 해보니까 그게 이제 위조하는데도 별 어렵지 않은 금방금방 위조가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돼서 이게 사기에 많이 동원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또 전세 사기라고 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깡통 전세라고 불리는 사건들 이걸로 낸 피해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어떻게 그 지금 약간의 투자 붐 비슷한 투자의 유형 이런 걸로 지금 둔갑을 해가지고 그걸 뭐 이렇게 몇십 채 심지어 몇백 채씩 이렇게 한꺼번에 사들여서 그거를 그 뭐 투자해서 돈 버는 수단으로 지금 그 악용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거기에 그런 집에 연루대가 들어가게 되면은 모조리 거기에 엮인 사람들이 모조리 피해자가 될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강석의 부동산 맞춤법 오늘은 전세 사기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첫 시작은 무엇보다 등기부등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 이제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건 사실 기본 중에 이제 기본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이 정도는 다 알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등기부등본 떼고 이런 부분은 이제 기본인데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이 기본마저도 못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기본 정도만 하는 분도 계시고 뭐 그런 정도로 해서 이제 피해를 당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기본도 못 한다든지 또는 기본만 한다든지 하는 정도 이런 분들의 그 마음가짐 이런 부분들이 이 전세 계약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뭐 전세 계약하면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뭐 이런 정도의 약간 공식처럼 그냥 생각해버리고 거기에 머무르는 정도의 사고만 가지고는 이게 뭐 몇 억씩 되는 이런 계약들을 하기에는 너무 많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 금액이 몇 억짜리 최대 이렇게 될 수 있는 계약인데 그 정도에서 단 한 줄짜리 지식을 가지고 임하기는 좀 위험하다. 그렇죠. 그런 문제의식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확인을 해야 되나요? 이제 사실 이제 뭐 어떻게 딱 부러지게 요구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그 거래라는 것이 계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다기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제일 그냥 뭐 그 소홀히 다루는 분야
등기부 떼서 그냥 거기에 그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고 뭐 거기 혹시 이상한 거 없나 이렇게 살펴보고 하는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네. 일단 제일 기본 제가 아까 첫 단추라는 표현을 썼는데 첫 단추에 해당되는 부분이 그 상대방이 과연 그 계약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냐라고 하는 부분들 그게 꼭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만약에 본인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본인이 정말 본인이냐 집주인이 맞느냐 가짜 집주인이 아니라 사기꾼 아니냐 이런 정도. 네. 왜냐하면 이제 그게 그 계약할 때 그 우리가 신분 확인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신분증인데 네. 신분증이 위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신분증까지 위조해 버리면 이게 우리 일반 거래자로서 더 이상 확인이 힘든 거 아닌가요? 예, 그런데 사례가 와망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수법이 네. 월세로 그 집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보증금 2천에 뭐 월세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집의 주인인 것처럼 해서 중개업소에 내놔요. 그러면 그 중개업소는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는 집주인이 누군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사기꾼들은 또 뭐 그런 사기를 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안 들키기 위해 가지고 또 약간 신생 중개업소 처음 생겨가지고 잘 모르는 또는 약간 거기 그 아파트에서 약간 떨어진 중개업소 네. 이런 데를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집주인인 것처럼 해서 신분증 위조해서 딱 나가면은 그걸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사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실 계약하러 갔는데 요즘 코로나 시대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좀 마스크를 벗어라, 네, 얼굴 좀 확인하자 이렇게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좀 민망한 일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예. 마스크를 벗었는데 요즘은 또 신분증 사진하고 얼굴하고 좀 분간이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예, 예. 그리고 또 이게 당신 얼굴이 왜 다르냐 의심스러운 하기도 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뭐 제가 이제 실무를 해보니까 그게 약간 이제 법률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은 이만큼인데 네. 그리고 또 그거를 그 정도는 해야 된다, 그 정도는 해야 안전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상대방한테 지적하고 요구하고 하는 부분이 이게 너무 신뢰가 아닐까? 그렇죠. 너무 내가 까탈스럽게 비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이제 걱정하면서 이야기를 못 꺼내는 경우가 많아요. 네. 사실은 이제 제 동생도 이제 그 대구에 그 공인회계사를 하는데 네. 그 친구가 그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뭐 한 7억 이상 이렇게 고려를 하면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집주인이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확인. 그러니까 신분증은 언제든지 위조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신분증 빼고 그 사람이 집주인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뭐 예를 들면 계약할 때 뭐 관리비 영수증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가져오고 그다음에 재산세 낸 영수증도 좀 가져오고 네. 그다음에 계약할 때 미리 잔금 치를 때가 아니라요. 계약할 때 미리 등기 권리증 같은 거 이런 것도 조금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법률적으로는 이제 올바른 방법인데 그렇게 오히려 신분증은 그렇게 예. 택배를 벌써 위조를 한다고 쳐도 권리증을 위조해서 갖고 있긴 힘들잖아요. 간혹 있긴 한데요. 그것도 있어요. 예, 간혹 있더라고요. 그건 힘드니까. 힘드니 맞습니다. 권리증을 좀 봅시다 하는 게 오히려 좀 안전한 방법도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맞는데 네. 그걸 계약할 때부터 권리증 좀 봅시다 이렇게 하기에는 네. 우리 사회 관념이라든지 통념이 네. 그 사람을 좀 이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그렇지. 당신 너무 까다로운 이야기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안 할랍니다. 그렇게 예, 예. 있고요. 근데 그런 경우를 위해서 우리가 직접 말하기 좀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서 이렇게 좀 요구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네. 사실은 이제 당사자는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잘 모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매몰차게 이렇게 또 냉정하게 이야기하기도 좀 어렵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웃으면서 뭐 악수하고 이렇게 헤어져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런 조금 까다로운 민감한 이야기는 중간에 전문가들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공인중개사도 그런 부분에서 좀 역할이 아쉬운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로 그 매물을 내놓은 사람을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감정을 조금 이렇게 건드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고 나 계약 안 할랍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일어나 버릴까봐 그렇죠. 나 당신 부동산에 물건 안 내놓을게요. 이렇게 해볼 수 그렇죠. 있으니까. 너무 까다롭다. 네.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역할이 좀 아쉽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참 이 세태가 많이 변한 게 예전에는 저희보다 조금 더 위에 부모님 세대는 부동산 계약을 하면 그날 이렇게 매도 매수 당사자끼리 술 한잔 하시는 관행이 있었어요. 계약 잘 예. 끝냅시다라는 이런 취지에서. 네. 요즘은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당신 누구야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 세상이 됐으니까. 예. 사기꾼들이 많이 또 이런 폐단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그날 이분들하고는 계약하고는 이제 헤어질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잠깐 이렇게 눈 질끈 감고 좀 딱딱하게 굴어야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걸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예전보다는 또 워낙 그 재산의 규모, 보증금에 걸린 그 액수 이런 것들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네. 훨씬 또 예민해지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본인 확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분증이라든지 권리증을 통해서 하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신분증 확인 이런 부분, 등기부 확인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이게 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딱 정답 우리가 이제 뭔가 요거 확인하시면 확실합니다라고 이렇게 해드릴 만한 부분이 사실 없습니다. 아까 제가 네. 등기권리증 말씀하셨는데 등기권리증도 위조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 그냥 위조가 조금 까다롭고 번거롭고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어렵다는 부분이라서 네. 사실은 좀 안전한 거래, 확실한 거래를 하려면은 좀 여러 가지를 다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네. 그런 아까 서류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후배 변호사한테 제가 자문한 내용인데요. 네. 그 후배 변호사도 이제 그런 걸 모르고 계약했다가 선배님 그러면 저 사람이 혹시 사기꾼이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저한테 이제 자문을 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어떤 상황이었든지 이야기해 봐라. 계약 상황을. 그랬더니 그건 사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던데요. 네. 왜 제가 짐작을 했냐면 그 집을 보러 가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애가 2명이 있고 그 다음에 학습지가 막 놓여져 있고 애들 물건이 막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상식적으로 이제 그 사기의 상황은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사기꾼들이 애들까지 고용하기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보통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기치기 위해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월세로 계약하고 네. 잠깐 있다 떠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보통은 물론 이제 제가 사기 경우를 보니까 부부 사귀는 날 있어요. 네. 두 사람이 연인인 것처럼 해서 네. 그런 정도는 봤는데 아직 아기가 동원된다거나 학습지 이런 부분들은 못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이제 하면은 그거는 사기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제가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 집주인이 아니라 대리인이라고 나온 사람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도 왕왕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경우에는 어떤 걸 조심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가 우리 법률가는 대리, 그다음 대리권, 위임 이런 부분에 되게 친숙하고 또 그게 그 대리인이 나왔다 그러면 일단은 저 사람이 과연 진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좀 경계하고 촉각을 세우는데 네. 우리가 제일 좀 일반인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은 그냥 가족 관계라고 하는 그거 거기서 이제 많이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럼 예를 들면 소유권이 남편한테 있는데 이제 부인이 대리인으로 나왔어요. 우리 남편이 직장 때문에 지금 못 나왔다. 내가 대리인으로 나왔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그냥 부부 관계가 확실하다 그러면은 그냥 거기서 대리권을 일단은 인정하고 계약을 해버리는 네.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일단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부부 관계라고 해서 당연히 그런 남의 이제 배우자의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부부 사이 일상 가서 대리권이라고 해서 우리도 장보고 이런 거는 네. 남편을 갖다 써도 돼요, 카드를 써도. 예. 근데 부동산 같은 큰 재산을 다른 사람, 아내든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대리권을 받은
받아야지 가능하고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걸 결코 그냥 뭐 아내니까 남편이니까 이렇게 믿고 그랬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가족 관계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 위임장을 요구하는 계약할 때 위임 권한이 있는지 서류상으로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그 위임장에 인감 도장, 그다음에 인감 증명서 이런 것들이 좀 첨부된 기본적인 서류를 좀 갖춰 놓으셔야 된다. 그게 일단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감증명서가 부동산 거래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도용하는 경우도 많죠. 예, 이제 그 가장 이제 부동산 거래는 기본적으로 이게 그 금액이 좀 크고 중요한 거래다 보니까 네. 일단 거기에 뭐 위임장이든 뭐 계약서든 가급적이면 좀 인감 도장을 찍으라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문제는 이제 인감 그 증명서, 인감 도장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좀 맹신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배우자가 대리인으로 해서 그 위임장을 가지고 왔고 그 위임장에 그 상대방 소유자의 이제 인감 도장이 찍혀 있고 그 다음에 인감 증명서를 이제 첨부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거래는 문제 없다라고 그냥 단정 지어 버리는데 네. 그 인감 증명서가 다른 목적으로 이제 발급해 뒀는데 그거를 마음대로 갖다 써서 이렇게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의 이제 잘 못 알고 있는 그런 좀 부분이 뭐냐면은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맹신도 사실 좀 있어요. 네. 그 대리로 발급받으면 좀 위험하지만 본인이 발급받으면 안전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목적으로 그냥 발급되어 놓은 것을 차용하는 전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반드시 확실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본인 의사를 좀 직접 확인하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배우자 명의로 인감증명서가 있어요. 네. 그걸 마음대로 가지고 와서 나 이제 대리권 받았어 이러면서 계약을 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유효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보통 뭐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배우자가 대리인으로 나와서 거래해서 별 문제 없이 계약이 잘 마무리되는 경우가 뭐 90% 이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10% 미만의 사고 터지는 그런 경우가 우리가 금액이 크고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하는 건데 그 배우자가 이제 인감증명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나와서 뭔가 계약을 했을 때 우리가 표현대리라고 그래가지고 네. 대리권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약간 정당한 사정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엿보인다, 믿을만하다라고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게 되면은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단순히 배우자라거나 또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다거나 그 정도만 가지고는 우리가 표현대리로 인정받기는 보호받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표현대리가 어떤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외관을 갖고 있는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네, 네. 표현대리의 경우에 유리하냐 무리하냐 이런 것이 이제 쟁점이 된 그런 실제 사례가 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집들을 많이 이렇게 중개업소에 관리를 맡겨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집주인은 이제 그런 이제 번거로움에서 조금 해방되고 중개업자가 계약도 하고 그다음 관리도 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좀 맡겨놓는데 네. 그 중개업자가 원래 집주인이 이제 전세를 놔라 이렇게 이제 위임을 했는데 중개업자는 죄송합니다. 그 집주인은 중개업자에게 월세를 좀 놔달라. 그래야 이제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월세를 놔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중개업자는 그 월세 대신에 이제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전세 계약을 해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중간에 자기가 착복을 하고 그 월세 계약했다고 집주인한테는 거짓 계약서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하면서 계속 그게 이제 돌리고 하다가 나중에 사고 터져서 도망가 버리는. 참 간크 이런 사람들 보면 예. 말하자면 보증금을 이렇게
하면서 가로채면서 계속 돌려막기식으로 하면서 그걸 예. 자금을 활용을 하든지 자기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대형 사고겠네요. 몇 건씩 이렇게 했으면. 그렇습니다. 요즘은 보증금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만약에 어떤 집 한 채 그 뭐 10세대, 뭐 20세대 이런 정도만 되더라도 그냥 수십억씩 하는 게 그냥 기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고가 났을 때 그 이제 표현 대리 문제가 좀 쟁점이 되는데요. 네. 집주인이 이제 집주인이 중개업자한테 써준 그 위임장 같으면 위임장에 그냥 전세 계약을 그 이제 월세 계약만 위임한다 이렇게 명백하게 써 있으면은 집주인이 뭐 그걸 책임질 일은 없고 논쟁이 벌어질 일이 없는데 네. 약간 임대차 계약을 위임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네. 그 부분이 좀 모호하게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위임장을 그 세입자들이 보고 만약 계약을 했다 그러면 표현들이 여지, 논란 이런 부분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요즘 집주인이 어쨌든 중개업자한테 이 사람 내 대리인으로 위임합니다라고 뭔가를 써줬으면 예. 이게 이제 중개업자가 그걸 가지고 전세 계약을 할 권한까지는 없는데 네. 어쨌든 간에 뭔가 이 사람 대리인인 것처럼 겉으로 보이니까 네. 이거 자체가 이제 효력이 있냐 없냐 이렇게 문제가 크게 됐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골치 아픈 일이 참 일어났습니다. 네. 형사적으로는 당연히 사기입니다만 또 민사적으로는 얼마나 또 골치 아픈 분쟁을 남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중개업자가 사고 친 중개업자는 도망가고 네. 결국 분쟁은 그 세입자하고 집주인하고 둘이서 하는데 서로 간에 굉장히 굉장히 갈등이 큰 거죠. 네. 누가 손해 보느냐 가지고 논쟁이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짧게 네, 이번에도 익명 요청하신 청취자분 사연입니다. 월세 임대인입니다. 월세 만기 약 2달 보름 전 세입자 부모람에 연락이 왔는데 만기 연장하지 않고 나가겠다고 집 내놓으라고 해서 새로운 임차인과 가계약한 상태입니다. 보증금을 당연히 기존 계약 명의자 통장으로 반환하려는데 지금 입금 가능 계좌가 없다는군요. 계약 당시 보증금도 임차인 부모 통장에서 나갔으니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부모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합니다. 임차인 휴대폰은 일시 정지되어 있고 연락이 안 됩니다. 외국에 있다고는 하는데 위임장도 주기 힘들다고 하네요. 원칙은 아니지만 보증금이 몇백만 원 정도의 소액이라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본을 보관하고 사후 일을 책임진다는 각서를 받을 가는데요. 사본은 줄 수 없다고 신분 확인만 하라는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운 계약자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기존 계약 만기를 채우고 보증금은 공탁 뭐 이렇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떨까요? 네, 뭐 사실 이런 경우가 참 뭐랄까 실무적으로 처리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이제 계약자하고 연락을 해서 계약자가 위임한 그 계좌라든지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휴대폰도 일시 정지되어 있고 연락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 고객들한테도 이제 말씀드리는 게 요즘 전화 통화 안 되는 사람이 어딨냐. 예전에는 우리가 외국에 나가 있으면 연락이 안 된다 그래서 시차가 뭐 안 맞다 그래서 그 연락하기가 그 자체가 힘들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즘은 뭐 외국 나가 있는 사람도 카톡 전화도 되고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좀 자유롭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 본인 확인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까다로워도 그런 정도의 확인은 반드시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건은 이제 조금 의심스럽긴 해요. 네. 그 연락 자체가 안 된다는 부분은. 그래서 조금 더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이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이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보증금 액수가 좀 너무 적다거나 또 지금 가계약을 해가지고 새로 사람이 들어올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을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리드미컬하게 유연하게 조금 대처하시는 보증금이 뭐 이렇게 부모 직업이라든지 재력이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 보증금 액수가 그리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은 또 그 결정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종합해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참 이게 근데 가족한테 줬다가 나중에 또 본인이 왜 나한테 안 줬어라고 할 가능성이 위험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본인 확인, 전화 통화하고 전화 통화를 녹음하고 뭐 그런 이제 본인 확인. 요즘은 또 네. 화상 통화도 얼마든지 좀 자유롭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일단은 좀 의심하고 또 경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이제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이분이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나와 일 처리를 하는 부모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왜 통화가 안 되는지 그 부분을 조금 계속 물어보고 그게 답변이 좀 정확하지가 않고 좀 이렇게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조금 보류하면서 상황을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